네, 이번 과목은 네 번째 과목입니다. 네 번째 과목은 건설시공학입니다. 이 건설시공학은 별도 과목이라기보다는 다섯 번째 과목 건설재료와 여섯 번째 과목 건설안정기술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61번 문제입니다. 61번 보니까 흑마기 공법 중 H말뚝이에요. H말뚝 토립항 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응력 부담제인 강제 연직 H형광을 중심 간격 통상 1.5에서 1.8m 일정한 간격으로 미리 여기 지중해 타입시킵니다. 그러니까 땅에 타입한다, 박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쭉 보겠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띠장어 간격의 감소 및 버팀대의 좌우 자굴 방지를 위해서 가세나 기잡이가 필요한 공부. 자굴은 뭐예요? 꺾여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셋째, 지하수가 많은 집안에는요, 차수공법을 인적가옥이 접근하여 있을 때는 우리는 뒤에 바로 언더피닝 공법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인적가옥이나 인적건물에 있을 때 가장 적합한 공법은 바로 언더피닝 공법이죠. 이 문제만으로도 상당히 많아요. 이번 해에도 또 나왔습니다. 보일링이라든지 파이핑에 대한 매우 경과 연약한 점소통 집안의 활용 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요 벌써 보일링이 나오고 파이핑이 나오는데 왜 연약한 점토 집안이에요? 연약한 점소통 집안은 뭐예요? 히빙이죠. 그죠? 완전히 몰라도 조금만 알아도 쉽게 우리는 답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소통 집안에는 효과가 없어요. 보겠습니다. 응력 부담제인 여기 있죠. 히빙 또는 보일링 현상이 생길 우려가 오히려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알아둘 게 있어요. 응력 부담제인 강제 연직 H형광을 중심으로 똑같은 1.5, 1.8 뭐 이거는 앞에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놨고요. 바로 토류판 뒤체험 부실로 인해 집안 변이가 발생하면 히빙이나 보일링 현상이 도로 오히려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이 바로 이 H형광입니다. H말뚝 토리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 된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62번입니다. 62번을 보니까요. 지하수가 많은 거예요. 지하수가 많은 집안을 탈수하여 탈수라면 뭐예요? 물을 빼버렸다며 탈수하여 건조한 집안으로 만들기 위한 공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쉽게 물 많은데 좀 땅을 건조하게 만드는 공법이 아닌 것은 이 공법은 웰포인트 공법, 샌드 드레인 공법, 베노토 공법 하는 이런 공법은 적용하지 않죠. 깊은 우물통 공법 등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베노토 공법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올 케이싱 공법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굴착하는 전체에 외관을 받고 공사하여 공벽 자체의 붕괴를 방지하는 방법이 바로 베노토 공법입니다. 공사비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대형이고 케이싱 외관을 인발 시 철근 피복 파괴가 오래돼요. 인발은 잡아당기니까 철근의 피복이 어떻게 다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4-35쪽 문제 10번에 똑같은 문제가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공법은요, 바로 이 베노토 공법은 현장 타설 말뚝 공법에 해당되죠. 그래서 굴착 공법에 어서드릴 바로 베노토 공법, 심초 공법, 마이크로 파일 공법, RCD 공법, 보단 BG 공법 등이 있고요. 프리패캐드 공법으로서는 CIP, MIP, PIP, SIP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63번 보겠습니다. 63번 문제는 A 계량 장치. 이렇게 보면 벌써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죠. 다음 중 A 계량 장치는 뭐예요? A 계량 장치는 디스펜서를 말하는 거죠. A 계량 장치는 디스펜서를 말한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보면요. 조금 이거보다는 배칭이라는 것은 자동 중량 계량 장치, 디스펜서는 A 계량 장치,
그 다음에 모래계양장치, 사용전 혼합기나 공기량 측정기 등이 나온다. 주로 이런 것보다는요, 워싱턴 미터, 이던 데이트, 이거는 주로 나오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역시 디스펜서는 뭐 하는 거냐, 또는 A 계량장치는 무엇이냐,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64번 보면요, 기초굴착 방법 중에서 기초굴착 방법에서 철근망을 삽입합니다. 콘크리트를 삽입하여 콘크리트를 탓을 하여 말뚝을 형성하는 공법이에요. 말뚝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안정액으로 벤토나이트 용액을 사용하고 표충분화 케이츠 위에만 케이싱을 사용하는 공법. 이거는 뭐죠? 바로 이를 가지고 우리는 어스 드릴 공법, 다른 말로 칼웰트 공법이라고 하죠. 이거는 꼭 알아야 돼. 표충분화 케이싱을 사용하는 것은 어스 드릴 공법, 다른 말로 칼웰트 공법입니다. 이거는 주로 사용할 때 어스 드릴 굴삭기를 이용하고 기계가 간단하고 기동성 굴착 속도가 빠릅니다. 또 지하수가 없는 점송토 집안에 사용하고 5m 이상의 사력층에서는 굴착이 곤란하여 슬라임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어스 드릴 공법 또는 칼웰트 공법이라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65번입니다. 65번은 바로 PC예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프리캐스트입니다. 프리캐스트는요,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동절기 공사가 일반 콘크리트 공사보다 오히려 유리합니다. 꼭 기억하고요. RC 공사에 비해 일체성 확보에 유리하다 하는데 이거는 RC 공포가 자체가 뭐예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예요. 그러니까 RC 공사에 비해 일체성 확보에 유리하다 하는데 사실 유리가 아니고 어떻게 U자를 V자로 공치입니다. 불리하다. 하여튼 도표로서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형상 제작이 어려우므로 설계상에 제약이 따르고요. 역시 대규모 공사에는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에 도표를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PC공법과 RC공법의 비교입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둘 게 일체성 확보 어떻게 해? PC공법은 불리하고 RC공법은 유리합니다. 여기서 보면 가격은 어때요? PC공법 고가고 RC공법 저가요. 품질은 상당히 PC는 높고 RC는 낮고 공기가 PC는 짧고 RC는 깁니다. 그 다음에 시공의 유연성 나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RC공법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차폐 성능도 역시 PC는 나쁜데 RC가 좋아요. 소품종 대량 생산 역시 하고 생산 방식에는 그 다음에 RC는 오로지 주문 생산만 가능합니다. 안전성 면에도 PC가 높아요. 그 다음에 RC는 낮고 그 다음 공사 규모 역시 대규모 공사에 적합한 것이 PC고 바로 RC는 소규모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66번을 보겠습니다. 66번 원심형입니다. 고강도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말뚝의 이은 방법 중에 이거는 벌써 이렇게 보면 답을 볼 수 있어야 돼. 이은 방법 중 건설 현장에서 가장 강성이 우수하고 안전하여 많이 사용하는 이은 방법인데 가장 있잖아요. 안전한 방법은 뭘까? 이렇게 보면 바로 충전이니 볼트니 강함 오로지 뭐야? 가장 안전한 이은 방법은 역시 말뚝식 이은 방법이에요. 말뚝식 이은. 그래서 말뚝식 이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실시하는 대부분 말뚝 이음은 용접식 이음이 쓰고 있고요.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손쉽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도 뭐다? 용접식 이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콘크리트 말뚝 이음의 종류는 장부식, 충전식, 용접식, 볼트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67번입니다. 67번. 기존에 구축된, 아까 했어요. 우리가 61번에서 했나요? 설명할 때. 기존에 구축된 건축물 가까이에서 건축공사를 실시할 경우 기존 건축물의 지반과 기초를 보강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바로
언더피닝 공법이라고 수없이 설명했고요. 이 내용은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꼭 언더피닝 공법만 해가지고 나오고요. 이 내용은 기존 건축물 기초를 보강하여 건축물에 보호하기 위한 공법이라서 인접 건축물 기초 지변보다 깊은 건축물 시공할 경우 지하 수위 변동 등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 침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언더피닝 공법이 되겠습니다. 이 공법의 언더피닝 공법의 종류는요, 뭐 이중 널말동, 피트, 웰페인트, 약액 주입 방법, 차단배 공법, 현장 타설 공법, 말뚝 공법 등이 있고, 이 내용은 뭐 2003년, 2006년도 계속 출제됐고, 이번 시험에 여러분 시험도 이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68번 보겠습니다. 68번은요, 철근 콘크리트의 말뚝머리 기초와 접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첫째, 말뚝머리는 커팅 위치를 정한 다음 해머에 때려 두부를 정리한다. 근데 여기서 알아둘 거 있어요. 어떠한 경우라도요, 해머로 말뚝머리를 때려 박으면 안 돼요. 뭐가 될까? 바로 크랙이 발생하죠. 그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답은 벌써 1번이 나와 있습니다. 말뚝머리가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기초 저면까지 보강하여 시공하고, 말뚝머리 철근은 기초에 30cm 이상의 길이로 정착한다는 거. 넷째, 말뚝머리 기초에 확실한 정착 후에 파일 앵커링을 시공하는 거지, 말뚝 해머로 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말뚝머리 기초의 접합 방법은 말뚝머리 길이 짧을 경우는 뭐 보강하여 시공하고, 말뚝머리 제에 30cm 이상의 길이를 하고, 그 다음에 4번이죠. 해머로 두부를 정리하면 안 된다. 이유는 바로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부라는 건 뭐요? 머리죠. 머리 부분. 꼭대기 부분이고. 말뚝은 충격을 가하지 말고 콘크리트만 제거 후 보이는 철근 길이를 적당히 잘 조절하여 자른 후 기초에 묻어둬야 되겠습니다. (69번입니다) 69번은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후속 작업을 가장 빠른 개시 시간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법인 내에서 한 작업이 가질 수 있는 여유 시간을 뭐라 그래? 이거는 바로 우리는 이런 문제는 뭐 자유여유 FF라 그러죠. 용어 보면 LST는 가장 늦게 시작할 경우, EST 이거죠. 지금 공정이 가장 일찍 시작되는 그 신점, LFT는 가장 늦게 끝날 거, EFT는 가장 일찍 끝날 경우. 그래서 늦게와 일찍을 구분해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요, 해설을 조금 더 보면, 이제 전체 공사기간을 지연시키지 않는 법인 내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 여유 시간, 주공적성은, 즉 CP는 전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가장 긴 공정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TF는 LFT 빼기 EFT, 늦는 거, 빠른 거. 그래서 EST를 시작하고 LFT로 완료할 생각이 내 여유 시간을 말하는 거고. 이제 이거죠. 답은 자유여유입니다. 후속 작업의 가장 빠른 개수 시간, 즉 EST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법인에서 한 작업이 가질 수 있는 여유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후속 작업 EST는 그 작업에 FET를 빼면 되죠. 그래서 EST로 작업을 시작하고 후속 작업도 뭐로 한다? EST로 시작할 때요, 생기는 여유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속 여유는 뭐요? DF라 그래요. 후속 작업 가장 빠른 개수 시간에 지연을 초래하지만 전체적인 공사 기간을 지연시키지 않는 법인에서 한 작업이 가질 수 있는 여유 시간을 말한다. DF는 TF 빼기 FF 또는 LFT 빼기 후속 작업의 EST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4-10조 용어와 기호입니다. 우리 교재를 하니까 지금 이 교재가 아니고 바로 건설안전 필기 4-10을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70번입니다. 70번은 가설 건축물입니다. 가설 건축물 시멘트 창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이 문제는 여기 시공보다는 오히려 건설안전기술 6번째 과목에 더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닥 구조는 일반적으로 역시
마루널 깔기를, 왜? 습기가 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루널 깔기를 하고요. 창고의 크기는 시멘트 100포당에 2에서 3m 정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바람직합니다. 잘 보세요. 공기 유통이 잘 되도록 계급으로 가능한 크게 한다는데 공기 유통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시멘트는 뭐가 돼? 바로 산화칼슘이 되기 때문에 풍화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풍화되면 쓰내나 못 쓰나. 시멘트로서 굳어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시멘트는 풍화되면 사용할 수 없고, 그 시멘트도 뭐가? 바람 들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옛말에. 남자도 바람 들면 써먹을 데가 없죠. 그래서 시멘트도 바람이 들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답은 3번 틀렸어요. 벽은 널판 붙임을 하고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함석 붙이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멘트 보관 방법은요, 요걸 좀 알아야 돼요. 창고의 크기는 시멘트 100포당에 2에서 3m 작업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출입구는 채광창 이외에는 공기 유통을 막기 위하여 어떻게 될 수 있는 대로 계급으로 어떻게 설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8번째요. 쌓기 단수는 13포 이하를 하고 장기 저장실 몇 포? 반으로 줄여 7포 정도를 하고요. 그다음 3개월 이상 경과한 시멘트는 사실 재시험을 거친 후 사용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1번입니다. 거푸집 공사예요. 거푸집. 71번 보면 거푸집 공사에서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겁니다. 1. 거푸집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부어놓은 콘크리트 부조체를 형성하는 거푸집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동발이 즉 지지들의 총칙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거푸집이라고 그러죠. 둘째, 콘크리트 표면은요 모르타르라든지 플라스틱 또는 타일 붙임도 마감을 할 경우에 평활하고 광택 있는 면이 얻을 수 있어요. 철제 거푸집을 사용하는 게 좋다건데 이게 사실 알아둘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왜 철제 거푸집은 첫째 철제가 뭐니까 녹이 쓸 수 있잖아요. 광택. 그 사실 평활하고 여기 있어요. 또 모르타르, 플라스틱 또는 타일 붙임 등을 마감을 하게 평활하고 광택 있는 면이 있다. 광택이 있으면 어떻게 돼? 또 붙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끌끌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2번이 벌써 틀렸습니다. 그러나 항상 끝까지 읽어보라 그랬어요. 또 거푸집 공사비는 건축 공사비에서 비중이 높으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거푸집 공사의 개선과 합리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말이죠. 폼타이는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거푸집이 벌어지거나 우러지지 않게 연결, 고정하는 긴결재를 가지고 우리는 폼타이, 폼을 잡는다. 이렇게 넥타이하고 똑같은 거죠. 폼, 타이, 넥타이.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맞출 수 있고요. 조금 더 해설을 보면요. 거푸집 공사 요령해가지고 콘크리트 면이 너무 평활하면 모르타르 접착도 안 되는 점과 메탈 폼의 녹이 콘크리트 내부에도 묻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 72번입니다. 토공사 시 사용하는 계측 장비로서 토공사의 계측 장비입니다. 계측 장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측정 장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주변 건물이나 옹벽 또는 철탑 등 터파기 주위에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여 구조물의 경사라든지 변형 상태를 측정한다. 구조물의 변형 상태를 측정하는 장 바로 뭐다? 이거는 틸트 메타죠. 이것만 조금 알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중경사계는요, 인크루노메타라는 거예요. 인크루노메타인데 토리벽 또는 배면 집안에서 기울기 측정하고 로드셀은 바로 하중계요. 버팀대 또는 어스형께 설치하여 축하중 변화 상태를 부재 안전 상태 파악 원인을 규명하고 스트레인드 게이지는 변형률계입니다. 스트레이트 게이지. 그 다음에 버팀 또는 토르벽에 설치 응력 변화를 측정하는 거. 토합계. 토리벽 대신에서 하중으로 인한 변화를 측정하는 거, 측정하여 토리 구조체 안전성 여부인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 지중경사계, 하중계, 변형률계 등이고요. 그 다음에 간극수학계, 요것만으로도 잘 나와요. 피조메타라고 해가지고 배면 연약 집안에 설치하여 굴착에 따른 가잉 간극 수압의 변화를 측정하여 안정성을 판단하는 게 뭐냐 그러면 간극수학계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위계입니다. 워터레벨 메타라고 토리벽 배면 집안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변화를 측정하는 게 바로 지하수위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설을 보면서 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지중치마계는요,
토리벽 대신 배면에 설치해 지층과 치마 상태를 파악하여 보강 대상과 그 다음 범위와 치마량을 예측하는 방법. 지퍼치마기는 토리벽 배면에 설치해 지퍼면의 치마량 절대치의 변화를 측정하고요. 바로 우리 답이었죠. 건물 경사에는 인접 건축물 벽면에 설치하여 구조물의 경사 변형 상태를 측정하여 구조물의 안전진단에 활용하는 것. 2009년 5월 10일 날 문제 77번으로도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73번입니다. 73번은 레드믹스 콘크리트입니다. 레드믹스 콘크리트의 펌프가 80mm 이상일 때 슬럼프형 오차가 기준으로 옳은 것이에요. 이거는 80mm일 때는 25mm예요. 보겠습니다. 25는 12의 슬럼프 오차는 허용 오차가, 그 다음에 50에서 60은 15mm, 80mm 이상은 25mm입니다. 이 내용은 2008년 9월 7일 역시 문제 75번으로도 출제됐었습니다. 그 다음 74번입니다. 바닥 전용 거푸집이에요. 바닥 전용 거푸집으로서 거푸집판, 장선, 멍에, 서포트 등을 일체로 제작하여 수평 수직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시스템 거푸집. 이거는 뭐예요? 플라잉 폼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거푸집의 종류는 첫째 슬라이딩 폼이라 그러기도 하고 슬립 폼이라 그러는 건 뭐냐면 수평 수직 반복된 구조물 시공 이임 없이 균열 형상으로 시공하기 위한 요크, 로드, 유압지역을 이용해 거푸집을 연속으로 이동시키면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방법으로 주로 항상 요 말이 꼭 인겨 나오죠. 사일로 공사에 가장 적당하거나 가장 적합한 거푸집 공법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이건 바로 슬라이딩 공법이 되겠고요. 클라이밍입니다. 벽 전체형 거푸집 벽체 마감 공사를 위한 비게트를 일체로 제작한 거푸집을 가지고 우리는 클라이밍 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플라잉 폼 이거죠. 장선, 멍에, 서포트 등을 일체로 제작. 그러니까 장선도, 멍에도, 서포트도 일체로 제작했어요. 그 다음에 부재한 거푸집은 장점은 갱폼과 조합 사용이 가능하고 시공적 밀도와 전용성이 우수하고 처진 및 외력에 대한 안정성도 우수한 것이 바로 플라잉 폼이 되겠습니다. 트래블 폼은요, 터널에서 수평으로 이동 가능한 대형 시스템 거푸집이에요. 연소가요,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도록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이 바로 트래블 폼이에요. 트래블링 폼인데, 특히 이 내용은요, 74번은 여기도 나오지만, 6번째 과목, 건설 안전기술에 더 많이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5번 가겠습니다. 75번은 바로 요 74번 역시 거푸집에 대한 것은 2002년 9월 8일 문제 66번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75번 보면요. 콘크리트 이어붙기 위치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콘크리트를 이어붙는데 위치에 있는 건 옳지 않는 겁니다. 바닥판 이으면 그 간 사이 주황부에 역시 어떻게 해요? 수직으로 하는 게 맞죠. 여기 알아둘 게 있어요. 수직이냐 수평이냐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둘째, 바닥판은 그 간 사이 주황부에 작은 보가 있을 때는 작은 보 나비 얼마냐면 2배, 이것도 잘 기억하고 2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어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둥은 기초판, 연결보 또는 바닥판 위에 수직으로 합니다. 이것도 잘 봐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봐요. 내가 잘 봐두라고 하는데 기둥과 기초판, 연결보 또는 바닥판 위에 어떻게 해? 수직이 아니고 어떻게 해? 수평으로 해야 되죠. 요놈이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아치는 아치 축에 역시 직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2009년 5월 10일 문제 어때요? 68번으로도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76번입니다. 석공사죠. 석공사는 뭐죠? 바로 돌공사입니다. 석공사에서 대리석 붙이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거예요. 대리석은 주로 실내보다는 외장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이걸 바꿔야 되죠. 대리석은 외장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바로 뭘 한다? 실내용으로 많이 사용. 답이 1번이 틀렸어요. 답은 1번입니다. 대리석 붙이 연결 철문은
10번이나 20번엔 항동세선을 사용하면 맞죠? 둘째, 셋째, 대리석 붙이기 최하단은 충격이 쉽게 파손되므로 충진제를 넣어야 되고요. 대리석은 시멘트 모르타르를 붙이면 알칼리 성분에 의하여 변색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재 건설안전기사 필기 4-108 4번 대리석에 명쾌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77번입니다. 77번은 다음 각 도급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1번 보면요. 분할 도급은 전문 공정별, 공정별, 공구별 분할 도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재료는 건축주에 직접 조달하고 노무만을 도급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왜 틀렸죠? 이 일종의 분할 도급은 완전히 어떻게 일종의 턴키 방식이에요. 처음부터 전체를 다 도급업자에게 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분할 도급 공사를 공정 쭉 해가하여 각기 따로 도급 선정하여 재료와 노무 모두를 어떻게 해요? 도급 계약을 맺는 방식이죠. 분리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답은 틀렸고요. 둘째, 공동도급이란 대규모 공사에 대해 여러 개의 건설에서 공동출자기업 조직하여 도급하는 방식이고 맞습니다. 공구별 분할 도급도 역시 대규모 공사의 지역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방식입니다. 일식도급은 항공사 전부를 도급업자에 맡겨 재료, 노무, 현장 시공 업무 일체를 일괄하여 시행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건설안전 필기, 기사 필기 4-11쪽에 도급계약 방식에 의한 도급으로 명쾌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78번입니다. 78번은 설계가 시작되기 전에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을 알아보거나 설계 초기 단계에서 또는 진행 단계에서 여러 설계 대안과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행되어 오는 게 뭐냐 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설계가 아직 시작됐지 않죠. 여러 개를 비교하는 걸 뭐라 그래?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계산 견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세 견적과 계산 견적 비교해보면 상세는 설계 최종 단계 또는 시공 입찰이나 시공 계획 단계에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상세 견적입니다. 그 다음 최종 견적, 명세 견적, 입찰 견적으로도 표현하는 것이 상세 견적이고요. 상세 설계의 출력인 1년에 완성된 도면과 시방서에 근거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소요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에 대한 상세한 사용과 수량과 비용을 결정하는 방식이 바로 상세 견적이 되겠습니다. 계산 견적은요, 요거죠. 그대로 설계가 시작되기 전에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을 알아보는 설계 초기 단계 또는 진행 단계에서 여러 설계 단계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면 이거는 계략적으로 공사 금액을 산출하는 그런 견적이고 예측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견적, 기본 견적, 예상 견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은 1993년 10월 10일 문제 63번으로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적은요, 계산 견적과 명세 견적이 주로 시험에 출제되고 두 개를 가지고 항상 비교해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7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79번은요, 해당 공사에 특수한 조건이에요. 답이 나와 있어요. 특수한 조건에 따라 표준 시방서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를 규정한 시방, 뭐예요, 이게는? 실제 시방서는 쉽게 말해서 특기 시방서와 표준 시방서로 사실 나누는데 상세한 시방서를 이제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볼게요. 특기 시방서가 답이고요. 보겠습니다. 시방서는요, 일반적인 시방서와 표준 시방서, 토기 이래 구분하는데 공사 전반에 걸친 비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고요. 이거의 대부분 시방서는 표준 시방서죠. 모든 공사의 공통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시방서죠. 이걸 가지고 공통시방서를 하고 여기에다 이제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를 규정한 게 뭐다? 바로 특기시방서예요. 해당 공사의 특수한 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에 대하여 추가, 변경, 삭제를 규정한 시방서이죠. 그 다음 공사시방서, 특정 공사별로 건설공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 안내시방서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데 안내나 지침이 되는 시방서. 이 내용은 역시 2009년
5월 10일 문제 62번으로도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80번입니다. 80번은요, 철골보와 콘크리트 슬라브를 연결하는 시어 커넥터 역할을 하는 부재의 명칭이 뭐냐고, 이거는 뭐 볼 게 없죠. 스터드가 되겠죠, 스터드. 보겠습니다. 뭐 위에 나오는 라인 포싱바는요, 바로 보강근 콘크리트 부재, 콘크리트 균열 방지 목적으로 백은 철근을 말하는 거고, 가이데릭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철골 세우는 거죠. 360도 회전되고 마스터폼 원동기로 구성되고 와이로프트에 의해 하물을 인양하는 거. 근데 답은 바로 요놈이죠. 철골보와 콘크리트 슬래브를 연결하는 시어 커넥터 역할을 하는 것이 스터드가 되고, 이 내용은 2002년 5월 26일 날 문제 75번, 2004년 5월 23일 문제 61번으로 출제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요, 바로 네 번째 과목인 건설 시공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과목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목은 건설 재료학입니다. 건설 재료학에서도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